언니, 이게 진짜야? 아버지가 이 건물 등기를 언니한테 넘긴 거야. 이게 말이 돼? 박지연의 목소리가 좁은 계단을 타고 올라왔어요. 손에 쥔 누런 봉투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방금 전까지 국수를 삶던 두 손이 허공 위에 그대로 멈춰 있었죠. 30년이야, 언니. 나는 30년 동안 딸 노릇했다고. 언니는 밥 한 번 사줬다고 건물을 통째로 가져가는 거야? 박지연의 눈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목에 핏대가 서고 입술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복도 어딘가에서 이웃집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 하나가 층계참에서 멈췄죠. 이수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신우이가 흔들고 있는 봉투 겉면에는 자신의 이름이 선명했어요. 오늘 오전에 등기 우편으로 도착한 봉투였거든요. 아직 열어보지도 못한 채였습니다. 그런데 박지연이 먼저 뜯어본 것이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이 여자는 3년 전 남편을 잃고 빚을 안은 채로 분식집 하나로 버텨온 사람이었어요. 시아버지 박재호가 거짓골로 골목 앞에 나타났을 때 이수진은 그냥 들어오시라고 했을 뿐이었습니다. 된장찌개와 밥 한 그릇을 차려드렸을 뿐이었어요. 그게 전부였으니까요. 그런데 왜 박재호는 10층짜리 건물의 등기를 이 사람 이름으로 보낸 걸까요? 신우이가 말하는 것처럼 그게 정말 밥 한 그릇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수진이 아직 알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박지연은 봉투를 이수진 눈앞에 바짝 들이밀었어요. 이거 내놔. 이건 원래 우리 거야. 아버지가 어떤 상태인지 몰라서 그래. 판단력이 흐려지신 거라고, 이건. 이수진의 두 손이 앞치마 위에서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1년 전이었어요. 6월의 끝자락, 장마가 시작되기 직전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재개발을 기다리는 낡은 골목 안이었죠. 저녁 5시, 빗방울이 처마 끝에 막 맺히기 시작하던 때였어요. 이수진 씨 얘기를 하려면 3년 전으로 먼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남편 이민준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던 날이었어요. 38살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38이었어요. 남편의 빚이 정리되고 나자 남은 건 공덕동 골목의 작은 분식집 하나였습니다. 퇴직금을 털고 친정 어머니 적금까지 보태서 빚을 막았어요. 아들 이준서는 그해 겨울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이수진은 울 시간이 없었어요. 새벽에 일어나 국물을 올리고 밤늦게 가게 문을 닫는 하루하루가 3년이 됐죠. 시댁과는 남편 장례식 이후로 연락이 거의 없었습니다. 신우이 박지연은 장례식 다음 주에 보험금 액수를 물어보는 전화를 2번 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시동생 박민수는 조문도 짧게 하고 사라졌어요. 시아버지 박재호는 장례식장에서 이수진의 손을 잠깐 잡아줬습니다. 눈물이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잡아주고 놔줬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수진은 그것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벅찼으니까요. 분식집에는 단골이 몇 있었습니다. 리어카 끄는 할아버지, 공사판 나오는 아저씨들, 오후 2시에 오는 아주머니 하나였어요. 이수진은 그들의 이름을 몰랐습니다. 그래도 뭘 좋아하는지는 알았어요. 할아버지는 떡볶이에 소스를 더 달라 했고 아저씨들은 어묵 국물을 리필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잔돈이 없을 때마다 다음에 준다 했는데 꼭 갖고 갔어요. 이수진은 그게 좋았습니다.
많은 걸 바라지 않아도 되는 관계여서였어요. 오후 5시가 넘어가면 골목에 저녁 손님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형광등이 따뜻하게 켜지는 그 시간이 이수진의 하루였어요. 그날도 국수 냄비에 불을 켰습니다. 어묵을 썰어 꼬치에 끼웠어요.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빗방울이 조금씩 굵어지고 있었어요. 처마 끝에서 물방울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이수진은 천장을 한번 바라봤어요. 비 새는 곳이 없는지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됐거든요. 다행히 오늘은 괜찮았습니다. 유리창에 빗물이 맺혔어요. 골목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이수진은 창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빗속에 서 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우산도 없이 군청색 바람막이 한 장만 걸치고 서 있었어요. 고개가 아래로 향해 있었습니다. 발끝을 보는 자세로 그냥 그렇게 서 있었어요. 이수진은 이마에 손을 얹고 창문 너머를 더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이수진의 눈이 잠깐 멈췄습니다. 낯선 얼굴이었는데 낯선 얼굴이 아니었어요. 시아버지 박재호였습니다. 3년 만이었어요. 그날 아침 이수진은 새벽 4시에 눈을 떴어요. 알람이 울리기 10분 전이었습니다. 천장을 보는 동안 냉기가 발끝부터 올라왔어요. 2년째 쓰는 낡은 보일러가 또 새벽에 멈춰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발바닥이 차가운 장판 위에 닿는 순간 눈이 완전히 떠졌습니다. 아들 방문을 살짝 열어봤어요. 이준서는 벽 쪽으로 돌아누운 채 자고 있었습니다. 이불이 반쯤 흘러내려 있었어요. 이수진은 소리 없이 이불을 끌어올려 덮어줬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문을 다시 닫았어요. 세면대 앞에서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을 오래 보지 않았어요. 볼에 주름이 더 생겼다는 걸 오늘도 알았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장갑을 꼈어요. 가게는 계단 2개를 내려가면 바로였습니다. 셔터를 올리면 골목 냄새가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이른 새벽의 습기와 기름 냄새가 섞인 이 골목만의 냄새였습니다. 이수진은 그게 이상하게도 싫지 않았어요. 냄비를 올리고 멸치와 다시마를 찬물에 넣었습니다. 국물이 우러나는 20분이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시간이었어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저 멀리 첫차 지나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죠. 이수진은 그 시간에 항상 혼자 밥을 먹었어요. 찬밥에 참기름 한 방울, 간장 조금이 전부였습니다. 카운터 모서리에 작은 밥상을 펴고 혼자 앉았어요. 맞은편 자리는 항상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 자리에서 신문을 봤거든요. 이제는 접혀있는 파라솔 의자만 놓여 있었어요. 이수진은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맛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조용하게 먹었어요. 창밖은 아직 새카맸습니다. 7시가 넘어서야 골목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 집, 2집 셔터 올리는 소리가 연달아 났습니다. 옆집 순대국밥 사장이 손 들며 지나쳤어요. 수진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 사장님도 오셨어요. 오늘 장사 잘 되셔야 할 텐데요. 짧은 인사가 전부였습니다. 그게 이 골목의 방식이었어요. 오전 8시 이준서가 내려왔습니다. 교복 셔츠 단추가 2번째 구멍에 삐뚤하게 채워져 있었어요. 가방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아무 말 없이 아들 앞에 국수 한 그릇을 내밀었어요. 이거 먹고 가. 오늘 점심 급식이야? 맞아요. 근데 저 진짜 늦어요. 이준서가 국수를 들이켜는데 딱 3분이 걸렸습니다. 그릇을 내려놓고 가방을 고쳐 매는 모습을 이수진은 가게 안에서 바라봤어요. 남편을 닮아서
귀 뒤에 머리카락이 자꾸 삐죽 솟았습니다. 이수진은 손을 뻗으려다 멈췄어요. 중학교 2학년이 된 아들은 이런 걸 이제 싫어했거든요. 이준서가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는 걸 볼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안으로 들어왔어요. 첫 손님은 10시 반에 왔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 할아버지였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왔고 매일 떡볶이를 시켰습니다. 이수진은 소스를 더 얹어드렸어요. 할아버지가 그게 좋다는 걸 이제는 말을 안 해도 알았으니까요. 손님이 오고 가는 사이에 이수진은 장부를 폈습니다. 이달 수입을 더하고 고정비를 뺐어요. 남은 금액을 보고 잠깐 볼펜 끝을 씹었습니다. 이준서 학원비가 이달부터 올랐거든요.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장부를 접었어요. 점심이 지나고 오후가 됐습니다.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었지만 오전엔 흐리기만 했어요. 오후 2시쯤 손님이 뜸해지자 이수진은 카운터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어 낡은 책 한 권을 꺼냈어요. 표지가 너덜너덜하게 달아 있었습니다. 부동산 경매 실전 가이드라고 적혀 있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같이 공부하자며 사왔던 책이었습니다. 이수진은 그 책을 3년 동안 혼자 읽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8달 전에 땄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였어요. 손님이 없는 빈 시간마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익혔습니다. 법인 서류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어느 정도는 알게 됐어요. 마침 옆자리에 앉아있던 단골 아주머니가 기웃거렸습니다. 어머, 수진 씨, 이게 뭐야? 공부해요? 아, 이런 거 좀 알아두려고요. 등기 같은 거요. 부동산 공부를 좀 했거든요. 이수진이 별 생각 없이 대답했어요. 아주머니가 잠깐 눈을 들었다가 이내 컵을 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른 얘기로 넘어갔어요. 이수진도 책을 덮었습니다. 아무도 그 말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 말은 그렇게 조용히 흘러가 버렸습니다. 같은 날 오후 3시였어요. 이수진이 가게에서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던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고층 아파트 23층 복도였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노인 한 명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은백발이 귀 밑까지 자란 노인이었어요. 군청색 바람막이는 언제 입은 건지 모를 정도로 낡아 있었습니다. 운동화 밑창이 한쪽이 벌어져 있었어요.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박재호는 복도 끝 호수를 확인하고 천천히 걸어갔어요. 복도에는 에어컨 실외기 돌아가는 소리만 윙윙 울렸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소리가 안에서 크게 울렸죠. 잠시 후 아이 발소리가 났습니다. 문에 달린 작은 렌즈 위로 불빛이 바뀌었어요. 박재호는 카메라를 향해 정면으로 서 있었습니다. 30초쯤 지났어요.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박재호는 다시 초인종을 눌렀어요. 이번엔 인터폰 버튼 쪽에서 잡음이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나다. 아버지야. 짧은 침묵이 이어졌어요. 박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왜요? 연락도 없이. 가까이 왔다가 들렀다. 문 좀 열어라. 또 침묵이었어요. 이번엔 조금 더 길었습니다. 박재호는 숨을 한번 고르고 기다렸어요. 딸깍 소리와 함께 문이 반쯤 열렸습니다. 박지연이 얼굴만 내밀고 내다봤어요. 화장을 두껍게 한 얼굴이었습니다. 박재호를 위아래로 훑었어요. 시선이 군청색 바람막이에서 멈췄습니다. 그 다음엔 운동화 밑창으로 내려갔어요. 아버지, 그 옷이 뭐예요? 입던 거다. 신발은요? 밑창이 다 뜯어졌잖아요. 괜찮아. 들어가도 되냐? 박지연은 문을 더 열지 않았어요. 한 발 뒤로 오히려 물러섰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애들 학원 보내야 해서요. 바빠요. 밥 한 끼만 먹으면 돼. 오래 있을 생각 없다. 그게 지금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어서요. 박지연의 눈이 아버지의 바람막이 주머니 쪽을 향했어요. 주머니가 납작했습니다. 뭔가를 계산하는 눈빛이었어요. 아버지, 사업이 어떻게 됐어요? 사실대로 말해봐요. 그냥 좀 정리했다. 정리가 뭐예요? 망한 거예요? 박재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박지연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깨를 한쪽으로 기울이며 팔짱을 꼈어요. 아버지, 저도 솔직히 말할게요. 저도 지금 여유가 없어요. 박민수 오빠한테도 최근에 돈 빌려줬거든요. 저도 한계예요. 아버지가 이러시면 저는 어떡해요. 기댈 곳이 없는 건 저도 마찬가지라고요. 목소리는 걱정하는 톤이었지만 눈은 문 안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거실에서 TV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도 들렸어요. 박재호는 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딸이 눈을 피했어요. 알겠다. 바쁜데 나왔구나. 들어가거라. 박재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지연은 잠깐 멈췄어요. 무언가를 더 말할 것 같더니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아버지. 문이 닫혔어요. 딸깍. 박재호는 닫힌 문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밖에서 보면 그냥 서 있는 노인이었습니다. 박재호는 천천히 돌아섰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운동화 밑창 뜯어진 부분이 바닥에 끌렸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가면서 박재호는 복도를 한 번 더 바라봤어요. 닫혀있는 딸의 현관문이 그대로였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지하로 내려가는 숫자가 하나씩 줄어들었습니다. 박재호는 그 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연락처를 한참 내려봤습니다. 아들 박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3번 울리고 끊겼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이번엔 처음부터 끊겼습니다. 박재호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로비를 지나 아파트 밖으로 나왔어요. 하늘이 완전히 흐려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이마 위로 한 방울 떨어졌어요. 박재호는 손등으로 이마를 닦았습니다. 걸음을 옮겼어요. 목적지를 정한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공덕동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민준이 아내가 거기서 분식집을 한다는 걸 장례식장에서 누군가에게 들었습니다. 박재호의 발이 지하철 입구 쪽으로 향했어요. 빗방울이 조금씩 굵어졌습니다. 이수진은 눈을 한번 깜빡였어요. 창문 너머에 서 있는 사람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빗속이었어요. 우산도 없이 군청색 바람막이 한 장만 걸친 노인이 골목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아래로 향한 채 발끝만 보고 있었어요. 빗줄기가 어깨 위로 계속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이마에 손을 얹고 창문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섰어요.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수진과 눈이 마주쳤어요. 낯선 얼굴인데 낯선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박재호였어요. 시아버지였습니다. 3년이었어요. 남편 장례식 이후로 단 한 번도 먼저 연락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명절에도 제삿날에도 이수진이 먼저 전화를 드렸었어요. 시아버지는 늘 짧게 받고 끊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저 빗속에 서 있었어요. 이수진은 카운터에서 내려왔습니다. 가게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발이 멈췄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해드려야 하는지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냥 못 본 척할 수도 있었어요. 창문에서 멀어지면 못 본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신우이도 외면했을 거고 시동생 민수도 전화를 안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남편 민준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병실 침대에서 이수진의 손을 꼭 잡고 했던 말이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잘해줘요, 수진 씨. 고집쟁이지만 속이 여린 분이야. 그게 다예요. 그 말이 귓속에서 그대로 울렸어요. 이수진은 앞치마 끈을 꽉 고쳐맸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어요. 식은땀이 손바닥에 배기 시작했습니다. 어색하게 매듭을 2번이나 풀고 다시 묶었어요. 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빗속으로 발이 나가자마자 운동화 앞코가 젖었어요. 박재호는 이수진이 나오는 걸 보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버님,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요. 지나가다 왔어. 여기 골목이 있다고 민준이한테 들었거든. 박재호의 시선이 이수진의 얼굴을 잠깐 스쳤어요. 비 맞고 계시잖아요. 안에 들어오세요. 바쁠 텐데 나왔구나. 나 때문에 일 멈추지 마라. 손님도 없어요, 지금. 어서 들어오세요, 아버님. 이수진이 먼저 가게 안으로 들어가며 문을 잡았습니다. 박재호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빗줄기가 어깨 위로 계속 쏟아졌습니다. 바람막이가 흠뻑 젖어 무거워져 있었어요. 그가 천천히 발을 들였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형광등 빛이 얼굴을 비췄어요. 이수진은 처음으로 시아버지 얼굴을 제대로 봤습니다. 3년 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어요. 볼이 쑥 패여 있었습니다. 은백발이 귀 밑으로 길게 자라 있었어요.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 사람이 맞는데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이수진은 행주거리에서 마른 수건을 찾아 건넸어요. 일단 이걸로 좀 닦으세요. 많이 젖으셨네요. 박재호는 수건을 받아들었습니다. 머리를 툭툭 닦았어요. 동작이 느릿느릿했습니다. 이수진은 그 옆에서 가스불을 켰어요. 된장찌개 냄비를 올렸습니다. 냉동실에 어제 만들어둔 찌개 베이스가 있었어요. 밥도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님, 드신 거 있으세요? 뭔가 좀 챙겨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아침에 좀 먹었어. 됐다. 아침에만요.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안 드신 거예요? 박재호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수진은 냄비 안에 찌개 베이스를 풀었습니다. 냉장고에서 밥을 꺼냈어요. 국그릇을 꺼내 찌개를 담았습니다. 깍두기 통도 꺼냈어요. 작은 상에 밥과 찌개와 깍두기를 올렸습니다. 박재호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드세요, 아버님. 별거 없어요. 박재호가 상 위를 봤습니다. 잠시 말이 없었어요. 됐어. 패 끼치러 온 게 아니야. 오신 것만으로도 아무 패 아니에요. 드세요. 박재호가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떴어요. 된장찌개 국물을 한 번 마셨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어요. 된장 냄새가 좁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수진은 맞은편 카운터를 닦으며 있었어요. 박재호가 밥 먹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가 조용한 가게 안에 퍼졌어요. 밖에서 빗소리가 계속 쏟아졌습니다. 처마 끝에서 빗물 떨어지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이수진은 그 소리를 들으며 행주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박재호는 밥을 한 톨도 남기지 않았어요. 깍두기도 2조각 더 집어드셨습니다. 상이 비워지고 나서도 박재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창문 밖 빗속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그릇을 치우며 조용히 물었어요. 아버님, 오늘 어디 가세요? 찜질방 있어. 이 비에 찜질방 가시면 저도 마음이 안 좋아요. 위에 방 하나 있어요. 오늘 거기서 주무세요. 박재호가 이수진을 봤습니다. 괜찮겠어? 괜찮아요. 하룻밤이에요.
박재호는 대답 대신 시선을 내렸어요.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집은 가게 바로 위 2층이었어요. 방 2개에 부엌 하나, 좁은 복도가 전부였습니다. 이수진은 다용도실에서 이불을 꺼냈어요. 보관해 뒀던 남편 것이었습니다. 손이 잠깐 멈췄어요. 이내 이불을 털어 바닥에 깔았습니다. 베개를 올려놓고 나서야 손을 뗐어요. 좁아도 이해해 주세요, 아버님. 이 정도면 충분해. 불편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박재호가 방 안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벽 한쪽에 이준서의 교복이 걸려 있었어요. 책상 위에 문제집이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아이방 흔적이 그대로였어요. 박재호가 교복을 한참 봤습니다. 애가 몇 학년이야? 2학년이에요. 공부 열심히 해요. 민준이 닮았어? 이수진이 잠깐 멈췄어요. 많이요. 그 말만 하고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뭘 더 드릴까 확인했어요. 딱히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어요. 이준서였습니다. 가방을 한쪽으로 기울인 채로 올라왔어요. 엄마, 나왔어요. 응, 왔어. 손 씻어. 이준서가 신발을 벗다가 다용도실 쪽 불빛을 봤어요.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노인이 그 안에 앉아 있었어요. 이준서가 굳었습니다. 이수진이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어요. 할아버지야. 아빠, 아버지. 이준서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호가 이준서를 봤어요. 한참 봤습니다. 많이 컸네. 아빠보다 더 크겠어. 이준서는 뭔가 어색한 듯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그러고는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박재호는 그 닫힌 문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이수진은 아무것도 못 본 척 국수 냄비를 올렸어요.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국수 3그릇을 차렸어요. 3그릇이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식탁이 3자리였어요. 박재호가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식탁 앞에 앉았어요. 이준서를 불러야 하나 망설이다가 이수진이 먼저 아들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준서야, 밥 먹자. 문이 열리고 이준서가 나왔어요. 셋이 둘러앉았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젓가락 소리만 났습니다. 이준서가 박재호를 살짝 봤어요. 박재호가 국수를 국물까지 다 마셨습니다. 이준서가 조금 놀란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맛있어요? 맛있어. 엄마가 국물 잘 내요. 저도 매일 먹는데 질리지 않아요. 박재호의 입꼬리가 조금 올라갔어요. 이수진은 그걸 봤습니다. 국수 냄새가 부엌에 깔렸어요. 창밖으로 빗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3사람이 같은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이수진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물소리가 골목 아래까지 내려갔습니다. 박재호는 다용도실 불을 끄지 않은 채 앉아 있었어요. 이수진은 설거지를 마치고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손을 닦으며 복도로 나왔어요. 다용도실 문틈으로 불빛이 새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멈췄어요. 잠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무 소리가 없었어요. 그냥 앉아 계신 것 같았습니다. 이수진은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오늘 일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빗소리가 지붕 위에서 고르게 울렸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어요. 부엌 쪽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수진이 눈을 살짝 떴어요. 2층 화장실 쪽은 아니었습니다. 부엌이었어요. 잠시 후 소리가 멈췄습니다. 다시 조용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 부엌에 갔을 때였습니다. 간밤에 싱크대에 쌓아뒀던 냄비와 그릇이 선반 위에 깨끗하게 엎어져 있었어요. 설거지가 다 돼 있었습니다.
행주가 반듯하게 개어진 채로 싱크대 옆에 가지런했어요. 박재호가 한 것이었습니다. 이수진은 선반을 한참 봤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선반 모서리에 닿았어요. 그대로 잠시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박재호는 자리를 비워주겠다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엔 일찍 일어나 세수를 마치고 나와 있었어요. 이수진이 가게를 열면 카운터 한쪽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어요. 방해가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있었어요. 이수진은 그 옆에서 일을 했습니다. 점심이 지나고 오후가 됐어요. 이수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지현이었어요. 이수진은 화면을 한번 봤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언니, 아버지 거기 있어요? 인사가 없었어요. 첫 마디부터였습니다. 네, 계세요. 어젯밤도 거기 있었어요? 네. 언니, 거기 왜 있는 거예요?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어요. 걱정하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버님이 오셨으니까요. 언니가 모시고 온 거예요? 아니면 아버지 혼자 간 거예요? 아버님이 직접 오셨어요. 그럼 돌려보내야죠. 이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박지현이 이어갔습니다. 언니,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아버지 요즘 상태가 예전 같지 않아요. 판단력이 흐려지셨다고요. 갑자기 찜질방 전전하시는 것도 그거예요. 제가 왜 거리를 두고 있는지 알아요? 다 생각이 있어서예요. 이수진은 박지현이 말하는 이상한 판단력이 뭘 가리키는지 알았어요. 자신을 가리키는 거였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어요. 지연 씨, 아버님은 멀쩡하세요. 언니는 몰라요. 가까이 있으면 더 안 보이는 법이에요. 제가 모시고 온 게 아니에요. 아버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문제라는 거잖아요. 박지연의 목소리가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부드러웠지만 가장자리가 날카로웠어요. 언니, 솔직히 물어볼게요. 언니는 뭐가 좋아서 아버지 옆에 있어요? 가족이니까요. 가족? 언니가 우리 가족이에요? 이수진은 숨을 참았습니다. 민준이 오빠가 없는데 언니가 우리 집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3년 동안 시아버지 며느리로 살았어요. 오빠가 없으면 며느리도 없는 거예요, 언니. 그건 과거형이에요. 그 말이 이수진의 귓속에 박혔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관절이 하얘졌습니다. 박지현이 계속했어요. 언니도 힘들잖아요. 아버지 다루기 쉬운 분 아니에요. 제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나중에 언니만 손해예요. 정을 주지 말아요. 어차피 남이에요, 우리. 목소리에 미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말 자체는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이수진은 그 온도를 알아챘습니다. 친절한 칼이었어요. 웃으면서 정확하게 가장 아픈 곳을 겨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요, 알아서 해요. 근데 나중에 힘들어지면 저한테 전화하지 마요. 언니가 선택한 거니까요. 네. 잘 생각해봐요. 전화가 끊겼어요. 이수진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거실이 조용했어요. 창밖으로 햇볕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빗속은 끝났는데 마음 안에 무언가 비슷한 게 고여 있었어요. 어차피 남이에요, 우리. 그 말이 귓속에서 천천히 돌았습니다. 이수진은 소파 팔걸이에 손을 얹었어요. 한참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계단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박재호가 가게에서 올라왔습니다. 손에 편의점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나 잠깐 나갔다 왔어. 혼자 나가셨어요? 어디요? 가게 앞 편의점. 이거. 봉지 안에 두유 2개와 바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수진이 봉지를 받았어요. 아버님, 이런 거 안 사오셔도 돼요.
뭘? 준서 먹여라. 박재호가 다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이수진은 봉지를 든 채 서 있었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햇볕이 길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어차피 남이에요, 우리. 박지연의 말이 또 떠올랐습니다. 이수진은 봉지를 부엌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오래 그걸 봤습니다. 열흘이 지났어요. 박재호는 여전히 2층에 있었습니다. 짐이라고 부를 만한 것도 없었죠. 군청색 바람막이와 낡은 운동화, 그게 전부였어요. 이수진은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룻밤이 이틀이 되고 이틀이 열흘이 된 거였어요. 매일 아침 박재호는 이수진보다 먼저 일어나 있었습니다. 세수를 마치고 카운터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이수진이 국물을 올리면 그 옆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어묵을 끓이면 그 소리를 들었어요. 이수진도 그 옆에서 일을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어요. 사흘이 지나자 어색함이 조금 줄었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그냥 거기 있는 사람이 됐어요. 말이 많지 않아서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자주 봤는데 먼 데를 보는 눈이었어요. 이수진은 그 눈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궁금한 게 없지는 않았거든요. 왜 여기 오셨는지, 언제 가실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런 말을 했었으니까요. 아버지한테 이것저것 묻지 마요. 말하고 싶을 때 하시는 분이야. 이수진은 그 말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준서는 학교가 끝나면 가게 쪽으로 내려왔어요. 교복 가방을 카운터 한쪽에 내려놓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고는 위로 올라가는 게 매일의 일과였어요. 박재호는 그 옆에서 그냥 있었습니다. 이준서도 할아버지 옆에서 그냥 있었어요. 서로 먼저 말을 거는 일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준서가 가방에서 문제집을 꺼냈어요. 카운터 구석에 앉아 문제집을 펼쳤습니다. 연필을 들고 한 문제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연필 끝을 씹었습니다. 지우개로 지웠다가 다시 써봤어요. 또 지웠습니다. 박재호가 옆에서 그걸 곁눈질로 봤어요. 이준서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박재호가 천천히 몸을 기울였어요. 이준서의 문제집을 내려다봤습니다. 수학 문제였어요. 2차방 정식이었습니다. 박재호가 말없이 손을 뻗어 연필을 가져갔어요. 이준서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박재호는 여백에 풀이를 써내려갔어요. 빠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흔들림이 없었어요. 계산이 정확하게 내려갔습니다. 이준서가 그걸 보며 연필 쥔 손을 내렸어요. 눈이 멈춰 있었습니다. 박재호가 연필을 이준서 쪽으로 밀었어요. 이렇게 풀면 돼. 여기서 인수분해로 가야지. 이준서가 풀이를 자기 것과 비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알아요? 예전에 좀 했어. 별거 아니야. 그 말이 전부였어요. 박재호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이준서는 풀이를 한 번 더 읽었어요. 연필을 들어 다음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지우개를 쓰지 않았어요. 이수진은 그 장면을 국물을 저으면서 봤습니다. 두 사람은 그게 대화인지 아닌지 모를 방식으로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말도 없었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냄비 안에서 국물이 조용히 끓었어요. 가게 안이 고요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수진이 이준서 방에 들어갔어요. 책상 위 문제집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백에 낯선 글씨가 있었어요. 반듯하고 힘 있는 글씨였습니다. 박재호의 글씨였어요. 이수진은 그 글씨를 한참 봤습니다. 문제집을 덮었어요. 방에서 나왔습니다. 박재호는 다용도실 불을 켜놓은 채 앉아 있었어요. 이수진은 복도에서 그 불빛을 봤습니다. 문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아버님, 주무실 거예요? 응, 좀 이따가. 드실 거 더 있으세요? 뭐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됐어. 먼저 자거라. 이수진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당겨 덮었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열흘 전만 해도 이 집이 이렇게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골목 가로등 불빛이 창문 너머로 들어왔습니다. 이수진은 눈을 감았어요. 아래 가게 방향에서 바람 새는 소리가 가끔 들렸습니다.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자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손이 이불 위에서 천천히 펴졌어요. 사흘 뒤였어요. 이수진이 새벽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눈꺼풀이 납덩이처럼 처져 있었어요. 체온계를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38도 4부였어요. 이수진은 체온계를 내려놓고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어야 하는 시간까지 2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 순간 어지러움이 밀려왔어요. 벽을 짚었습니다. 찬 벽면에 손바닥이 닿았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재호가 나오는 소리였어요. 이수진보다 먼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박재호가 복도에서 이수진을 봤어요.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러고 있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좀 어지러운 것 같아서요. 얼굴이 다 빨갛잖아. 열 있는 거야. 괜찮아요, 아버님. 얼굴이 빨간데 뭐가 괜찮아. 들어가서 누워. 이수진이 부엌 쪽으로 걸어가려 했어요. 박재호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가게는 내가 열면 되잖아. 들어가. 아버님이 어떡해요? 혼자 하시기 힘드세요. 내가 못할 것 같아? 어서 들어가. 이수진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박재호가 먼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이수진은 그 뒤를 따라가려다 멈췄어요. 어지러움이 다시 밀려왔으니까요. 벽을 짚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눕자마자 천장이 한 바퀴 도는 것 같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아래에서 셔터 올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쇠소리가 골목을 따라 길게 울렸습니다. 이수진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누워 있었어요. 2시간쯤 지났습니다. 이준서가 올라와 방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괜찮아요? 응, 좀 나아지고 있어. 할아버지가 가게 열었어요. 지금 혼자 하고 계세요. 이수진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진짜? 근데 엄마 일어나지 말아요. 할아버지가 올라오지 말래요. 이수진은 이불 위에 앉은 채로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어묵을 끓이고 국수를 삶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됐어요. 열이 조금 내린 것 같았습니다. 이수진이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어요. 가게 문 유리 너머를 들여다봤습니다. 박재호가 카운터 뒤에 서 있었어요. 국수 냄비 앞이었습니다. 국물을 한번 맛봤어요. 간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더 넣었어요. 냄새가 달라졌습니다. 이수진은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자리에 멈췄어요. 손이 능숙했습니다. 어설프지 않았어요. 처음 하는 사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국수를 삶는 타이밍이 정확했어요. 면을 건져서 헹구는 속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단골 할아버지가 들어왔어요. 리어카를 끌고 매일 오는 분이었습니다. 사장이 바뀌었어? 잠깐 쉬어요. 내가 하는 거야. 할 줄 알아요? 해봤어. 옛날에 잠깐.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단골 할아버지가 자리에 앉았어요. 잠시 후 떡볶이가 나왔습니다. 소스가 넉넉하게 올라가 있었어요. 단골 할아버지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젓가락 집어 먹었어요.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이 없었어요. 그게 맛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이수진은 유리문 밖에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해봤어.
그 세 글자가 머릿속에서 돌았어요. 어디서 해봤다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업을 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식당을 한 적이 있다는 말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수진은 물음표를 품은 채 계단을 다시 올라갔어요.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열이 더 내려가고 있었어요. 아래에서 국물 끓는 소리가 계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된장 냄새가 아니었어요. 어묵 국물 냄새였습니다. 좁은 계단을 타고 올라온 그 냄새가 낯설지 않았어요.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닷새가 지난 어느 오후였어요. 이수진이 분식집에서 어묵꼬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박재호는 카운터 구석에서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골목이 조용했습니다. 오후 2시를 막 넘긴 시간이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박민수였어요. 이수진은 손에 쥐고 있던 어묵꼬치를 내려놓았습니다. 박민수는 가게 안을 한번 둘러봤어요. 시선이 박재호에게 닿았습니다. 박재호도 민수를 봤어요.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민수가 카운터 쪽으로 걸어왔어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다리를 꼬았어요. 이수진 쪽을 보며 턱을 들었습니다. 형수님, 물 한 잔만요. 여기까지 오느라 목이 타네요. 이수진이 물컵을 내밀었어요. 박민수가 물을 마셨습니다. 컵을 카운터에 탁 내려놓았어요. 박재호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연락이 왜 이렇게 안 돼요? 전화를 몇 번을 했는데. 바빴어. 바빠요? 뭐가 바빠요?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형수님은 좀 자리 비워주시겠어요? 이수진이 일어서려 했어요. 박재호가 손을 들었습니다. 있어. 수진이 있어도 돼. 박민수가 눈썹을 올렸어요. 아버지, 가족 얘기예요. 형수님은 지금 가족이 아니잖아요. 이수진은 그 말에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손이 꼬치를 향해 다시 내려갔어요. 박민수가 박재호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아버지, 돈이 좀 필요해요. 얼마나 필요한데? 말해봐라. 5천이요.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이수진은 어묵꼬치를 잡고 있던 손을 멈췄어요. 박재호는 표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 필요한 건데? 이유를 말해. 사업이요. 이번에 투자 건이 있는데 초기 자금이 필요해서요. 어떤 투자야? 그건 아버지가 알 필요 없어요. 그냥 빌려주시면 돼요. 박재호가 박민수를 봤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박민수가 계속했어요. 아버지, 저 지금 많이 힘들어요. 집사람도 알면 안 되고요. 빌려주시면 이자 쳐서 갚을게요. 이번 한 번만요. 민수야. 왜요?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박민수가 실소를 흘렸습니다. 아버지, 저 어릴 때부터 아버지 사업 봐왔어요. 사업 정리하셨어도 남겨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어디 간 거예요? 다 정리했어. 정리요? 박민수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천천히 이수진 쪽을 봤어요. 시선이 이수진의 얼굴에서 앞치마로, 앞치마에서 카운터로 이어졌습니다. 아버지, 혹시 여기다 뭔가 하신 거예요? 이수진이 그 시선을 받았습니다. 입술을 가볍게 깨물었어요.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여기 있는 거 이상하잖아요. 왜 분식집 며느리 집에 계세요? 이유가 있어. 이유요? 이유가 뭔데요? 박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운터 위에 두 손을 올렸어요. 이수진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형수님,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아버지 모시는 대가로 뭔가 받기로 한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왜 모셔요? 그냥 좋아서요? 오빠 아버지니까요. 오빠가 없는데요. 이수진은 박민수를 봤어요. 박민수의 입에 미소가 걸렸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형수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 형수님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형수님이 손해보는 거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돈 없으시거든요. 제가 알아요. 형수님이 기대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뭘 바라고 계신 거예요? 웃으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수진의 두 손이 카운터 아래에서 주먹을 쥐었어요. 손끝이 하얘졌습니다. 박재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민수야. 왜요? 나가라. 오늘은 여기까지야. 아버지, 저 아직 얘기 안 끝났어요. 끝났어. 더 할 말 없다. 아버지. 박재호가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골목 바람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박민수가 박재호를 한참 봤어요. 아버지의 눈을 봤습니다. 표정이 없는 눈이었어요. 박민수가 재킷을 여미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운터 옆을 지나가면서 이수진 쪽을 봤어요. 형수님, 오래 못 가요. 기대 마세요. 그 말을 남기고 나갔습니다. 골목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박재호가 문을 닫았습니다. 가게 안이 조용해졌어요. 이수진은 카운터 뒤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아직 주먹을 쥔 채였어요. 어묵 냄새가 가게 안에 고여 있었습니다. 박재호가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이수진은 쥔 손을 천천히 폈어요. 오래 걸렸습니다. 그달 마지막 주 화요일이었어요. 이수진이 기억하기로 그날은 처음부터 뭔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새벽 3시 반 아래 가게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났어요. 처음엔 박재호가 설거지하는 줄 알았습니다. 소리가 멈추지 않았어요. 이수진이 몸을 일으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가게 바닥이 젖어 있었어요. 싱크대 아래 수도관이 터져 있었습니다. 녹슨관 이음새에서 물이 줄줄 새고 있었어요. 이수진은 수도 밸브를 잠갔습니다. 무릎까지 물이 고여 있었어요. 걸레를 꺼내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박재호가 내려왔어요. 말없이 대걸레를 가져왔습니다. 두 사람이 새벽 내내 물을 쳐냈어요. 해가 뜰 무렵에야 바닥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배관공을 불렀어요. 출장비 포함해서 35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이수진은 핸드폰 메모에 적어둔 이달 잔액을 확인했어요. 잔액과 수리비를 2번 비교했습니다. 35만 원을 카드로 결제했어요. 이준서 학원비 납부일이 이틀 뒤였습니다. 계산이 맞지 않았어요. 배관공이 나간 뒤 이수진은 카운터에 앉았습니다. 장부를 꺼내지 않았어요. 꺼내봐야 알고 있는 숫자가 나올 뿐이었으니까요. 가게를 여는 시간이 됐습니다. 셔터를 올렸어요. 점심 손님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12시가 조금 넘었을 때 이수진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이준서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어머니, 준서가 오늘 학교에서 구토를 했어요. 지금 양호실에 있어요. 이수진은 앞치마를 벗으려다 멈췄습니다. 가게 안에 손님이 3팀 있었어요. 박재호를 봤습니다. 아버님, 준서가 학교에서 아프다고 해서요. 나갔다 와. 내가 있을게. 이수진이 뛰었어요. 골목을 나와 버스 정류장까지 뛰었습니다. 버스가 방금 지나간 뒤였어요. 다음 버스는 15분 뒤였습니다. 택시를 잡으려 했어요. 세대가 빈 차 표시 없이 지나쳤습니다. 이수진은 결국 뛰어갔어요. 학교까지 걸어서 20분 거리였습니다. 뛰어서 갔어요. 운동화 밑창이 아스팔트를 세게 밟았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어요. 학교 양호실 문을 열었을 때 이준서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준서야. 엄마, 배가 너무 아파요. 이수진이 이준서 이마에 손을 올렸습니다. 미열이 있었어요. 배를 살살 눌러봤습니다. 이준서가 눈살을 찌푸렸어요.
양호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점심 먹고 바로 이러더라고요. 이수진이 이준서를 부축해서 일으켰어요. 병원 접수를 하고 대기를 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처방전을 들고 계산대 앞에 섰어요. 진료비가 22,000원이었습니다. 약값이 14,000원이었어요. 이수진은 카드를 꺼냈습니다. 카드를 긁었어요. 영수증을 받아들었습니다. 이준서가 옆에서 보고 있었어요. 엄마, 나 때문에 오늘 가게 문 닫은 거예요? 아니, 할아버지 계셔. 할아버지가 혼자 할 수 있어요? 응, 잘하셔. 이준서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이수진은 아들 손을 잡고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안에서 이준서가 이수진의 어깨에 기댔어요. 차창 밖으로 오후 햇볕이 기울어 있었습니다. 가게로 돌아왔을 때 오후 4시 반이었어요. 박재호가 카운터 뒤에 서 있었습니다. 손님 2명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이수진이 들어오자 박재호가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수진이 앞치마를 다시 둘렀습니다. 끈을 고쳐맸어요. 2번 묶었어요. 손이 조금씩 떨렸습니다. 식은땀이 손바닥에 배기 시작했어요. 매듭을 한 번 더 단단하게 당겼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화면을 봤습니다. 박지현이었어요. 이수진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언니, 오늘 친목 모임에서 아버지 얘기 들었어요. 아버지가 골목 분식집 며느리 집에 빌부터 산다고. 소문이 어디서 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언니, 이게 어떻게 들릴지 알아요? 언니가 아버지 재산 노린다고 사람들이 수군거린다고요. 이수진은 그 말을 들으면서 국물 냄비 앞에 섰어요. 국자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신 해명했잖아요. 그나마 제가 막은 거예요. 고마워요. 고맙다고요? 언니, 진짜로 아무것도 없는 거죠? 네. 그럼 됐어요. 근데 언니, 이게 언니한테도 안 좋아요. 소문이 한 번 나면 못 막아요. 전화가 끊겼어요. 이수진은 핸드폰을 카운터에 내려놓았습니다. 국자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손잡이가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오늘 하루였어요. 수도관이 터지고 아들이 아프고 배관비에 병원비에 카드값이 쌓이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것도 전부 오늘 하루 아니었어요. 이수진은 국자를 천천히 냄비에 내려놓았습니다. 잠깐 눈을 감았어요. 다친 눈꺼풀 안이 따뜻했습니다. 눈을 떴어요. 손님이 주문을 했습니다. 이수진이 대답했어요. 네, 금방 드릴게요. 국자를 다시 들었습니다. 22일째 되던 새벽이었어요. 이수진이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아래 가게에서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물소리도 설거지 소리도 없었어요. 이수진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다용도실 문 아래로 불빛이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수진이 문을 살짝 열었어요.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이 반듯하게 개어져 있었어요. 베개가 그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군청색 바람막이가 없었어요. 낡은 운동화도 없었습니다. 이수진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방안을 한 번 더 봤습니다. 구석 바닥에 작은 메모지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이수진이 메모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접혀 있었어요. 펼쳤습니다. 반듯한 글씨였어요. 밥 잘 먹었소? 고마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수진은 메모지를 손에 쥔 채 한동안 서 있었어요. 다음에 뭘 해야 하는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5번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한 번 더 걸었습니다. 이번엔 처음부터 받지 않았어요.
이수진은 핸드폰을 내렸습니다. 메모지를 다시 한번 봤어요. 밥 잘 먹었소? 고마워요. 7글자였습니다. 22일 동안 같은 집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새벽에 일어나 물을 퍼냈는데 남긴 말이 7글자였어요. 이수진은 메모지를 접었습니다. 앞치마 주머니 안에 넣었어요. 서랍에 넣으려다가 그냥 주머니에 뒀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냄비를 올렸습니다. 국물용 멸치를 꺼냈어요. 찬물에 넣었습니다. 불을 켰어요. 평소랑 같은 순서였습니다. 다른 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냥 멸치 국물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이준서가 일어나기 한참 전이었어요. 이수진은 부엌 창문을 봤습니다. 새벽 하늘이 검었어요. 조금 있으면 밝아올 거였습니다. 이수진이 냄비를 저었어요. 뜨거운 김이 얼굴로 올라왔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냄비 김 때문인지 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수진은 한 손으로 눈가를 빠르게 눌렀어요. 계속 국물을 저었습니다. 이준서 방문이 열렸어요. 아들이 나왔습니다. 엄마, 나 오늘 일찍 가야 해요. 시험이에요. 응. 국수 금방 돼. 이준서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다용도실 쪽을 봤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할아버지? 가셨어. 언제요? 새벽에. 이준서가 빈 방 안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반듯하게 개어진 이불을 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엌 의자에 앉았어요. 이수진이 국수를 그릇에 담았습니다. 아들 앞에 내밀었어요. 이준서가 국수를 먹었습니다. 국물을 마셨어요. 엄마. 응. 할아버지 또 와요? 이수진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국자를 냄비에 내려놓았어요. 잠시 후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이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고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둘이서 먹는 아침이었어요. 식탁이 다시 두 자리였습니다. 어묵 국물 냄새가 부엌에 깔려 있었어요. 골목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박재호가 떠난 뒤로 이수진의 하루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국물을 올리고 가게를 열고 손님을 받고 문을 닫았어요.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카운터 구석 의자가 비어 있다는 거였어요. 이수진은 그 의자를 치우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스스로도 몰랐어요. 그냥 놔뒀습니다. 박재호에게 전화를 다시 걸어보지는 않았어요. 기다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각자의 자리로 돌아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수진은 흐린 오후 창밖을 봤습니다. 골목에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낙엽이 몇 장 굴러다녔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로 넘어오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단골 할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리어카를 세워두고 들어왔어요. 떡볶이를 시켰습니다. 그 노인네 어디 갔어요? 나 며칠 못 왔는데. 이수진이 소스를 얹으며 대답했어요. 가셨어요. 어디로요? 몰라요. 연락이 없어서요. 단골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떡볶이를 천천히 먹었습니다. 국물 잘 내셨던데. 그분. 이수진이 잠깐 손을 멈췄어요. 그러셨어요? 손이 좋던데. 나는 뭔가 다르다 했어. 단골 할아버지가 컵에 물을 따라 마셨습니다. 이수진은 그 말을 들으며 행주를 천천히 움직였어요. 해봤어. 옛날에 잠깐. 그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시아버지가 자기 손으로 직접 간을 보던 모습이 생각났어요. 흔들리지 않던 눈이었습니다. 이수진은 창밖을 봤어요. 골목이 오후 햇볕을 받아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준서는 학원 가는 날이었어요. 분식집에 들르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손님이 뜸한 오후 3시였어요. 이수진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앞치마 주머니에서 꺼내둔 메모지가 있었어요. 서랍 안쪽에 넣어뒀던 거였습니다. 꺼내지는 않았어요.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냥 있다는 걸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했어요. 박지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수진은 화면을 봤어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버지 거기 있어요? 아니요. 한 달 전에 가셨어요. 잠깐 침묵이었습니다. 어디 가셨는지 알아요? 모르겠어요. 연락처는요? 전화했는데 안 받으세요. 또 침묵이었어요. 언니, 아버지가 가기 전에 뭔가 얘기하셨어요? 이수진은 메모지를 떠올렸습니다. 밥 잘 먹었소? 고마워요. 아니요. 특별한 말씀은 없으셨어요. 그래요. 알겠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수진은 핸드폰을 카운터에 내려놓았어요. 박지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날카롭지 않았어요. 뭔가를 찾는 목소리였어요. 뭘 찾는 건지는 몰랐습니다. 이수진은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창밖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한 장 유리창에 붙었다가 떨어졌어요. 가게 안에 어묵 국물 냄새가 고여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국자를 들었어요. 냄비를 한번 저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자리에 서 있을 거였어요. 그게 이수진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게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들어왔어요. 이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문이 닫혔어요. 골목 바람 소리가 잠깐 들렸다가 사라졌습니다. 박재호가 떠난 지 6달이 지났어요. 가을이 끝나고 겨울이 왔다가 다시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의 하루는 변함이 없었어요. 새벽에 일어나 국물을 올리고 가게를 열고 손님을 받았습니다. 이준서는 학년이 올라갔어요. 교복이 작아져서 새로 맞춰야 했습니다. 이수진은 그달 카드값을 한 번 더 계산했어요. 어떻게든 됐습니다. 늘 그랬듯이요. 박재호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이수진도 다시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박지연은 2달에 한 번쯤 짧게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 연락처 아냐고, 어디 계신지 아냐고 물었습니다. 이수진은 모른다고 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은 목요일이었어요. 이준서가 학교 간 뒤 이수진이 2층 거실 창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계단 아래에서 초인종 소리가 났어요. 가게 문 쪽 초인종이었습니다. 이수진이 계단을 내려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배달 기사였어요. 이수진 씨 맞으세요? 등기 우편이요. 이수진이 사인을 했습니다.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누런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보내신 분 란을 봤어요. 법무사 사무소였습니다. 이수진은 봉투를 들고 카운터 쪽으로 걸어갔어요. 받는 분 란에 자기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이수진 귀중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수진은 카운터에 봉투를 내려놓고 한참 봤습니다. 법무사 사무소에서 자신에게 우편이 올 이유가 없었어요. 아는 법무사도 없었습니다. 봉투 옆면을 천천히 뜯었어요. 종이가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첫 장을 꺼냈어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안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다음 줄을 읽었어요. 소유자 이수진. 그 아래 주소가 있었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소재지상 10층 건물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수진은 그 줄을 2번 읽었습니다. 3번 읽었어요. 손 안에서 종이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어요. 이전 소유자 란이 있었습니다. 박재호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수진은 종이를 든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봉투 위로 고르게 내려왔어요.
가게 안에 어묵 국물이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수진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10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시아버지 박재호가 자신의 이름으로 건물 등기를 넘긴 것이었어요. 왜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이었어요. 비 맞고 서 있는 노인을 가게 안으로 부른 것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봉투 안에 작은 메모가 한 장 더 들어 있었습니다. 꺼냈어요. 필체가 낯익었어요. 반듯하고 힘 있는 글씨였습니다. 수진아, 민준이가 부탁했어. 잘 살아. 박재호. 이수진은 그 메모를 손에 쥔 채 카운터를 짚었어요.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가스불이 켜져 있었어요. 냄비 안에서 국물이 조용히 끓고 있었습니다. 골목에 바람이 불었어요. 유리문이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이수진은 메모를 접었어요. 앞치마 주머니 안에 넣었습니다. 그 옆에 이미 메모지 한 장이 있었어요. 밥 잘 먹었소? 고마워요. 2장이 됐습니다. 이수진은 주머니 위에 손을 올렸어요. 한참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냄비가 넘치려고 했어요. 이수진이 가스불을 줄였습니다. 국자를 들었어요. 천천히 저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등기 우편이 도착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오전 11시였습니다. 이수진이 국수 냄비불을 줄이고 있을 때 계단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빠르고 단단한 발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박지현이었습니다. 손에 누런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이수진의 봉투였습니다. 이수진은 그 봉투를 봤어요. 봉투가 열려 있었습니다. 이미 내용을 확인했다는 뜻이었어요. 언니, 이게 진짜야? 박지연의 목소리가 좁은 계단을 타고 올라왔어요. 아버지가 이 건물 등기를 언니한테 넘긴 거야. 이게 말이 돼? 이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30년이야, 언니. 나는 30년 동안 딸 노릇했다고. 언니는 밥 한 번 사줬다고 건물을 통째로 가져가는 거야? 박지연이 봉투를 이수진 코앞에 들이밀었어요. 이수진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됐는지 알아? 법무사 사무소에 확인했어. 아버지가 아버지 명의 건물을 언니한테 정식으로 이전한 거라고. 등기 이전이 완료됐어. 언니, 이거 뭔지 알아? 이게 그냥 선물이 아니야. 이수진이 조용히 물었어요. 그럼 뭔데요? 박지연이 봉투 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수진이 본 적 없는 문서였어요. 엄마 유언장이야. 이수진의 눈이 그 서류로 갔습니다. 엄마가 2년 전에 작성해 놓은 유언장이야. 아버지가 가지고 있다가 이제 꺼낸 거라고. 박지현이 유언장을 펼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들어봐, 언니. 내가 읽어줄게. 이 재산은 우리 가족을 진심으로 대해준 사람에게 넘긴다. 형식이 아닌 마음으로 가족이었던 사람에게. 이수진은 그 말을 들으면서 가만히 있었어요. 박지연이 서류를 접었습니다. 아버지가 일부러 거짓골로 우리 집을 찾아간 거야. 나한테도 왔었어. 민수한테도 전화했었고, 나는 문 앞에서 돌려보냈어. 민수는 전화도 안 받았고. 이수진은 서울 아파트 복도를 떠올렸습니다. 군청색 바람막이가 복도 끝에서 혼자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언니한테 간 거야. 언니가 마지막이었던 거라고. 박지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게 나는 이해가 안 돼. 내가 딸인데 딸보다 며느리가 더 가족이라는 거야. 그게 말이 되냐고, 언니. 이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버님이 말씀하신 것도 없고 모르고 했다고? 네. 그럼 됐어. 돌려줘. 이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언니, 돌려줘. 이건 원래 우리 거야. 어머님 유언이잖아요. 유언이 다 맞아? 아버지가 판단력이 흐려지셔서
엄마 유언장 악용하는 거 모르잖아. 그렇지 않아요. 언니, 나는 지금 엄청 참고 있어. 박지연이 한 발 다가왔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웃는 표정을 만들었습니다. 언니, 나쁘게 될 필요 없잖아. 그냥 조용히 포기해줘. 언니한테는 어차피 필요 없는 건물이야. 언니는 분식집 하면 되잖아. 건물 관리가 얼마나 복잡한지 알아? 언니가 감당할 수 없어. 나한테 넘겨주면 내가 정리하고 언니한테 뭔가 줄게. 이수진이 박지연을 봤어요.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눈이 웃고 있지 않았어요. 이수진은 앞치마 주머니 안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메모지 2장의 감촉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밥 잘 먹었소? 고마워요. 수진아. 민준이가 부탁했어. 잘 살아. 이수진의 어깨가 펴졌습니다. 저는 포기 안 해요. 박지연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언니, 어머님이 남기신 거니까요. 언니 후회해. 그럴게요. 박지연이 봉투를 이수진 앞에 떨어뜨렸습니다. 소리가 났어요. 발소리가 빠르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골목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수진은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손 안에 봉투가 들어왔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볕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손이 멈췄습니다.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어요. 열흘이 지났어요. 박지연이 다녀간 뒤로 이수진에게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수진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요. 봉투는 서랍 안에 넣어뒀습니다. 메모지 2장과 함께였어요. 가게는 매일 열었습니다. 손님이 오고 갔어요. 이준서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수진은 말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등기 우편이 또 왔어요. 이번엔 법원 마크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봉투를 받아들고 계단을 올라갔어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봉투를 천천히 뜯었어요. 법원 소환 통지서였습니다. 사건명,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원고, 박지연, 피고, 이수진. 이수진은 그 글자를 읽었어요. 한 번 더 읽었습니다. 3번째 읽을 때 손이 멈췄어요. 박지연이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건물 등기를 되돌려달라는 소송이었어요. 이수진은 서류를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저녁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이준서 하교 시간이 1시간 남았습니다. 이수진은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서류를 다시 들었습니다. 첫 장을 넘겼어요. 소장 내용이 나왔습니다. 박재호의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재산 이전이라는 내용이었어요. 피고 이수진이 피고인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해 재산을 편취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편취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수진은 그 단어를 오래 봤습니다. 편취, 된장찌개 한 그릇이 편취라는 단어로 변해 있었어요. 비 맞고 서 있는 노인한테 수건을 건넨 것이 편취였습니다. 밤새 물을 퍼내고 새벽에 설거지 소리를 들으며 잠든 것이 편취였어요. 이수진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소파 등받이에 기댔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왔어요. 이제 끝이야. 그 말이 머릿속에서 흘렀습니다. 변호사를 쓸 돈이 없었어요. 법정에 혼자 나가야 했습니다. 상대가 박지연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박지연 남편은 기업 법무팀 출신이었습니다. 이수진은 분식집 아줌마였어요. 소환 날짜는 3주 뒤였습니다. 이수진은 서류를 다시 들었어요. 끝까지 읽었습니다. 읽고 나서 접었어요. 봉투 안에 넣었습니다. 서랍을 열어 넣으려다가 멈췄어요. 꺼냈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외면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계단 아래에서 셔터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수진이 일어나 계단을 내려갔어요. 가게 문 잠금 장치를 확인했습니다. 창문도 확인했어요. 불을 껐습니다. 계단을 다시 올라왔어요. 이준서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온 거였어요. 이수진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준서야, 밥 먹어야지. 잠깐만요, 엄마. 문제 풀고 있어요. 알겠어. 다 되면 나와. 복도로 나왔어요. 식탁 위 서류 봉투가 보였습니다. 이수진은 그 봉투를 봤어요.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봉투를 들었어요.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이준서가 밥을 먹는 동안 이수진은 국수를 적고 있었어요. 평소와 같은 저녁이었습니다. 이준서가 먹으면서 학교 얘기를 했어요. 이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웃어야 할 때 웃었어요. 이준서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수진은 설거지를 했어요. 물이 손 위로 흘렀습니다. 차가운 물이었어요. 손끝이 저렸습니다. 이수진은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았어요. 물을 오래 맞았습니다. 차가웠어요. 그냥 차가웠습니다. 소환 날짜 일주일 전이었어요. 오전 10시였습니다. 골목에 손님이 드문드문 다니는 시간이었어요. 이수진이 가게 문 앞에서 어묵꼬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박지현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집 순대국밥 사장이 셔터를 올리다 멈췄습니다. 건너편 세탁소 아주머니가 문 앞으로 나왔어요. 두부 배달을 막 마친 아저씨가 리어카를 세웠습니다. 골목에 사람이 있었어요. 박지연은 그걸 알고 온 것이었습니다. 언니, 잠깐 얘기해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지금 바빠요. 금방이에요. 이 골목 분들도 들으면 좋을 얘기거든요. 박지연이 골목을 한번 둘러봤어요. 시선이 이웃들을 지나쳤습니다. 언니, 다들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우리 아버지가 판단력이 흐려지신 상태에서 언니한테 건물을 넘기신 거예요. 제가 딸인데 몰랐어요. 아버지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목소리가 낮고 또렷했습니다. 골목 안으로 울려 퍼졌어요. 건너편 세탁소 아주머니가 이수진을 봤습니다. 순대국밥 사장도 봤어요. 배달 아저씨가 리어카 손잡이에 팔을 올렸습니다. 언니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기회가 왔으니까 잡은 거겠죠. 그 마음은 이해해요. 근데 그게 법적으로는 사기거든요. 사기라는 단어가 골목 안에 떨어졌어요. 이수진은 꼬치를 쥔 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박지연이 한 발 다가왔어요. 언니, 지금이라도 포기해줘요. 그러면 소송 안 할게요. 언니 이름 더 이상 나쁘게 안 할게요. 다들 보고 있잖아요, 지금.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조용하게 상대를 짓밟는 방식이었어요. 이수진은 앞치마 끈을 천천히 잡았습니다. 손이 멈췄어요.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놓았다가 다시 잡았어요. 이번엔 끈을 잡은 채로 내렸습니다. 묶지 않았어요. 그냥 쥐고만 있었어요. 골목이 조용했습니다. 이수진이 박지연을 봤어요. 저는 사기친 적 없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아버님이 직접 오셨고 제가 밥을 드린 거예요. 그게 사기면 밥 한 그릇이 사기예요. 언니, 저는 법원 나갈게요. 박지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래요, 나와요.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보게. 변호사도 없이 혼자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거기서도 다 보게 될 거예요. 박지연이 돌아섰어요. 골목을 걸어 나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멀어졌어요. 골목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수진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옆집 사장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세탁소 아주머니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배달 아저씨가 리어카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진은 손 안에 쥔 앞치마 끈을 봤어요.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풀어진 끈이 앞치마 아래로 늘어졌어요. 다시 묶지 않았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카운터 뒤에 섰습니다. 국자를 들었어요. 냄비를 저었습니다. 어묵 국물이 끓고 있었어요. 골목 바깥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수진은 국물을 저으면서 생각했어요. 법원 날짜가 일주일 뒤였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을 알아봤어요. 최소 200만 원이었습니다. 없는 돈이었어요. 법원 서류 쓰는 법을 찾아봤습니다. 본인 소송이 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등기부등본 보는 법은 알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경매 실전 가이드를 3년 동안 혼자 읽었으니까요. 이수진은 국자를 냄비에 내려놓았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꺼냈어요. 오래 봤습니다. 사진 속 얼굴이 지금보다 조금 더 젊었어요. 자격증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닫았어요. 빗소리가 없었습니다. 골목이 맑았어요. 이수진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들어왔어요. 봄 냄새였습니다. 이수진은 문 앞에 서서 골목을 봤어요. 한참 봤습니다. 법원 소환 날짜 이틀 전이었어요. 오후 2시였습니다. 이수진이 가게 문을 닫으려던 참이었어요. 골목 입구에 검정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남자 한 명이 내렸어요. 50대 남성이었습니다. 검정 정장이 단정하게 차려입혀 있었어요. 말수가 적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이수진을 향해 걸어왔어요. 이수진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저는 황 비서라고 합니다. 박재호 회장님 비서실에서 나왔습니다. 회장님이라는 단어가 귓속에 박혔어요. 이수진은 황 비서를 봤습니다. 서류를 꺼내 내밀었어요. K그룹 비서실이라는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이수진 씨를 모시고 오라고 하셨어요. 어디로요? 내일 K그룹 임시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이수진은 그 말을 들으며 서류를 봤어요. 주주총회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주주가 아닌데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저한테 오신 건가요? 황 비서가 잠깐 멈췄어요. 회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만 전달하라고 하셨어요.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수진이 받아들었어요. 겉면에 수진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씨를 봤어요. 반듯하고 힘 있는 글씨였습니다. 박재호의 글씨였어요. 이수진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한 줄이었어요. 내일 와줘. 아버지가 부탁이야. 이수진은 그 줄을 읽었습니다. 한 번 더 읽었어요. 아버지가 부탁이야. 이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황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이수진은 가게 문을 닫았어요. 이준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학교 다녀오면 순대국밥 사장 아저씨한테 가 있어. 엄마 늦을 것 같아. 다음 날이었어요. 황 비서가 보낸 차가 골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앞치마를 벗었어요. 행거에 걸린 재킷을 꺼냈습니다. 남편 장례식 이후로 한 번도 꺼내지 않은 옷이었어요. 어깨에 걸쳤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단정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수진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메모지 2장을 꺼냈어요.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꺼냈어요. 같은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가게 문을 잠갔어요. 차에 탔습니다. K그룹 본사 빌딩은 여의도에 있었어요. 25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이수진은 차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한강이 보였습니다. 봄 햇볕이 강물 위에 내려앉아 있었어요. 황 비서가 운전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수진도 묻지 않았어요. 차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갔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회의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긴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이수진을 봤습니다. 시선이 집중됐어요. 이수진은 그 시선을 받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쪽에 박지현이 있었어요. 박지현이 이수진을 보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박민수도 있었어요. 이수진을 보고 턱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변호사처럼 보이는 남성이 앉아 있었어요. 이수진은 황 비서가 안내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끝이었어요. 회의실 앞쪽 문이 열렸습니다. 박재호가 들어왔어요. 군청색 바람막이가 아니었습니다. 회색 정장이었어요. 은백발이 단정하게 빗겨 있었습니다. 구부정하지 않았어요. 등이 펴져 있었습니다. 박지현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버지. 박재호가 상석에 앉았습니다. 황 비서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주주총회 안건이었습니다. 이수진은 테이블 위 서류를 봤어요. K그룹이라는 이름 아래 법인 구조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그 서류를 읽었어요. 눈이 빠르게 내려갔습니다. 법인 등기 구조가 보였어요.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수진의 손이 재킷 안주머니 위로 갔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거기 있었습니다. 손이 멈췄어요. 박재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총회를 시작하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수진은 숨을 참았어요. 박재호가 황 비서를 봤어요. 황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오늘 총회 전에 먼저 한 가지 정리하고 가야 합니다. 박지현이 앉은 채로 물었어요. 아버지, 갑작스럽게 이게 뭐예요? 들어봐라. 박재호가 황 비서를 봤습니다. 황 비서가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것은 고 이윤숙 씨, 즉 제 아내가 2년 전 공증 처리한 유언장 원본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박지현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박민수가 팔짱을 풀었어요. 황 비서가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단정했어요. 나 이윤숙은 이 재산이 형식이 아닌 마음으로 우리 가족을 대해준 사람에게 가기를 원한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남편 박재호가 직접 확인하고 집행한다. 낭독이 끝났어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아내의 유언에 따라 지난 6월에 직접 확인했습니다. 박재호가 이수진을 봤어요. 수진이한테 갔습니다. 박지현이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그건 말이 안 돼요. 언니는 그냥 분식집 며느리잖아요. 딸도 아니고. 지연아. 아버지, 저는 30년이에요. 30년. 나도 알아. 그런데 왜요? 박재호가 박지연을 봤습니다. 오래 봤어요. 너는 문 앞에서 아버지를 돌려보냈어. 박지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민수는 전화도 안 받았고. 박민수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수진이는 비 맞고 서 있는 나한테 수건을 내밀었어. 된장찌개를 끓여줬어. 새벽에 물 터진 가게 바닥을 같이 쳐냈어. 박재호가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렸어요. 그게 가족이야. 박지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그건 언니가 계산한 거예요. 언니가 아버지 재산 보고 그런 거라고요. 수진이는 아무것도 몰랐어. 아버지, 직접 물어봐라. 박지현이 이수진을 봤습니다. 이수진이 박지현의 시선을 받았어요. 언니, 솔직하게 말해요.
아버지 재산 알고 모신 거죠? 이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몰랐어요. 거짓말하지 마요. K그룹 실소유주가 아버님이라는 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박지연이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건물을 받았다고요? 어떻게 그게 말이 돼요? 이수진이 재킷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메모지 2장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황 비서가 봤습니다. 박재호가 봤어요. 이게 아버님이 두고 가신 메모예요. 이수진이 첫 번째 메모지를 펼쳤습니다. 밥 잘 먹었소? 고마워요. 아버님이 처음 떠나시던 날 두고 가신 거예요. 두 번째 메모지를 펼쳤어요. 수진아, 민준이가 부탁했어. 잘 살아. 박재호. 등기 우편이랑 같이 온 거예요. 이게 제가 알고 있던 전부예요. 박재호의 눈이 메모지 위에 멈췄습니다. 이수진이 다음 말을 이었어요. 민준이가 부탁했어. 라고 쓰여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남편이 아버님한테 뭔가를 부탁했다는 걸요. 박재호가 눈을 감았어요. 잠깐이었습니다. 다시 떴을 때 눈가가 달라져 있었어요. 민준이가 죽기 전에 나한테 왔어. 병원에서 나한테 전화했어. 수진이 한 번만 봐달라고. 가족처럼 대해달라고. 박지연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박민수가 고개를 내렸어요. 회의실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박재호가 이수진을 봤어요. 수진아. 이수진이 박재호를 봤습니다. 고마워. 그 말이 회의실 안에 떨어졌어요. 이수진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눈을 빠르게 눌렀습니다. 박지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버지, 이건 법적으로 다퉈야 해요. 저는 소송 취하 안 해요. 언니가 아버지를 이용한 거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요. 목소리가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웃으며 말하는 방식이었어요. 지연아, 박재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한 가지만 물어보자. 박지연이 멈췄습니다. 내가 비 맞고 내 집 앞에 섰을 때 문 열어줬냐? 박지연이 입을 닫았어요. 대답해봐라. 박지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오래갔어요. 회의실 사람들이 박지연을 봤습니다. 박지연이 입을 열려다 닫았어요. 다시 열었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렸어요. 복도에서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최미숙이었어요. 박지연의 친구였습니다. 박지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미숙아, 너 왜 여기야? 최미숙이 황 비서를 봤습니다. 황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미숙이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박지연의 눈이 그 봉투를 봤어요. 손끝이 하얘졌습니다. 박지연이 최미숙을 봤어요. 눈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미숙아, 그 봉투 뭐야? 최미숙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황 비서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가 나왔어요.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2장이었어요. 황 비서가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이것은 박재호 회장님 명의 병원비 계좌 내역입니다. 박재호가 입원했던 3년 전이었어요. 담낭 수술이었습니다. 입원비가 620만 원이었어요. 이 금액은 박지연 씨 명의 계좌로 선입금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병원에 납부된 금액은 240만 원이었습니다. 황 비서가 두 번째 서류를 폈어요. 입금 내역과 실제 납부 영수증이었습니다. 차액이 380만 원이었어요.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박지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어, 미숙아. 지연아, 나도 몰랐어. 진짜로. 내가 나한테 아버지 병원비 좀 관리해달라고 했잖아. 그때 내가 직접 납부했거든. 영수증 내가 갖고 있었어.
박지연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최미숙이 계속했어요. 근데 지연아, 너 나한테 차액 돌려준 적 없잖아. 미숙아, 이건 오해야. 오해가 아니야. 최미숙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나는 지연이 내가 무서워서 말 못했어. 근데 언니가 사기꾼이라고 하잖아. 최미숙이 이수진 쪽을 봤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언니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밥 드렸을 뿐이잖아. 그게 사기면 지연이 너는 뭐야? 박지현이 입을 열었어요. 최미숙,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목소리가 부드럽게 내려갔습니다. 웃음이 섞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웃음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이미 다 있어. 아버지 병원비 착복 내역, 입금 기록, 영수증. 다 제출했어. 박지연이 최미숙을 봤어요. 오래 봤습니다. 눈이 가늘어졌어요. 소송 취하해. 이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지현이 이수진을 봤어요. 이수진이 박지연 눈을 정면으로 봤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연 씨가 제출한 소장에는 제가 아버님을 이용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증거가 있어요? 제가 재산을 알고 모셨다는 증거요. 박지현이 입을 닫았어요. 없잖아요. 이수진이 재킷 안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이었습니다. 이건 제 자격증이에요. 제가 혼자 공부해서 딴 거예요. 3년 전에요. K그룹 건물 등기 구조 보셨어요? 법인 소유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수진이 테이블 위 법인 서류를 펼쳤어요.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모회사 지분이 여기 있고 자회사 등기가 여기 연결돼 있어요. 이 건물이 법인 소유가 아니라 개인 명의로 분리된 게 이 항목이에요. 회의실 사람들이 이수진을 봤습니다. 양복 입은 사람들이 서류를 따라 시선을 움직였어요. 박재호가 이수진을 봤습니다. 이수진은 계속했어요. 만약 이 건물이 법인 소유였다면 상속세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개인 명의 이전이면 취득세 기준이 달라져요. 법인 서류 보면 이 부분이 이미 처리돼 있어요.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수진이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저는 등기부등본 보는 법 알아요. 법인 서류 읽는 법도 알고요. 아버님 재산이 얼마인지는 몰랐어요. 그냥 이런 걸 공부해 왔을 뿐이에요.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박지연의 남편 쪽 변호사가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박지연이 그 변호사를 봤습니다. 변호사가 박지연 쪽으로 몸을 기울여 작게 말했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박지연이 손을 들어 변호사를 막았어요. 회의실 사람들이 박지연을 봤습니다. 소송 취하 안 해요. 박재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지연아, 아버지, 저는 아직 할 말 있어요. 다 들었어. 박재호가 황 비서를 봤습니다. 황 비서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작은 스피커 소리가 났습니다. 회의실 안에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박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수진 집에서 있었던 날의 것이었어요. 언니, 조용히 포기해줘. 언니한테는 어차피 필요 없는 건물이야. 언니는 분식집 하면 되잖아. 나한테 넘겨주면 내가 정리하고 언니한테 뭔가 줄게. 박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끝이 테이블 위에서 멈췄어요. 황 비서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이미 다 탔어. 증거 없어. 박지현이 그 말을 했어요. 그 직후였습니다. 녹음이 터진 거였어요.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박지연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박민수가 고개를 내렸어요. 최미숙이 의자에 앉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봄 햇볕이
20층 유리창을 가득 채웠습니다. 총회가 끝난 뒤였어요. 참석자들이 하나씩 자리를 떴습니다. 박지연은 변호사와 먼저 나갔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민수가 나가면서 박재호를 한번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나갔어요. 최미숙이 이수진 옆을 지나가며 멈췄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이수진이 최미숙을 봤어요. 고마워요. 최미숙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회의실에 박재호와 이수진과 황 비서만 남았어요. 황 비서가 서류를 정리하다 박재호를 봤습니다. 박재호가 눈짓을 했어요. 황 비서가 서류를 들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박재호와 이수진만 남았습니다. 봄 햇볕이 유리창을 통해 회의실 안으로 가득 들어왔어요. 긴 테이블 위가 환했습니다. 박재호가 상석에서 일어났어요. 이수진이 있는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이수진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박재호가 테이블 끝에서 멈췄어요. 이수진과 마주 서게 됐습니다. 수진아. 네, 아버님. 오늘 잘했어. 이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박재호가 이수진을 봤습니다. 민준이가 나한테 전화했을 때 병원 침대에서 전화했어. 수진이 봐달라고. 한 번만 믿어달라고. 이수진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갔어. 수진이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고 싶었어. 비가 와도 나온 거야. 내가 못난 몰골로 가면 수진이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었어. 박재호가 낮게 웃었어요. 조용한 웃음이었습니다. 수건 먼저 내밀더라. 이수진이 눈을 빠르게 눌렀어요. 민준이가 사람 보는 눈은 있었어. 박재호가 테이블 모서리에 손을 올렸어요. 수진아, 그 건물은 내 거야. 유언도 그렇고 내 뜻도 그래. 아버님, 말해봐. 이수진이 잠깐 멈췄어요. 저한테 그 건물 관리 맡겨주시겠어요? 박재호가 눈썹을 올렸습니다. 이수진이 계속했어요. 건물 소유는 제 이름으로 해주세요. 대신 임대 관리부터 수익 구조까지 제가 직접 할게요.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있고 법인 서류도 읽을 수 있어요. 분식집도 계속 할 거예요. 아버님한테 누가 되지 않을게요. 박재호가 이수진을 봤어요. 오래 봤습니다. 이수진이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박재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해봐. 이수진이 숨을 내쉬었어요. 손이 재킷 안주머니 위로 갔습니다. 메모지 2장이 거기 있었어요. 밥 잘 먹었소? 고마워요. 수진아. 민준이가 부탁했어. 잘 살아. 이수진이 주머니 위에 손을 올린 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내렸어요. 재킷을 벗었습니다. 팔에 걸쳤어요. 손에 쥔 것이 있었습니다. 앞치마였어요. 회의실에 오기 전에 행거에서 내려 접어들고 온 앞치마였습니다. 이수진이 앞치마를 봤어요. 낡고 빛이 바랬습니다. 기름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3년 동안 매일 두른 거였습니다. 이수진이 앞치마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천천히 펼쳤습니다. 주름이 펴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그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잠깐 그 자리에 있었어요. 손을 뗐습니다. 앞치마는 테이블 위에 그대로 있었어요. 이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재호를 봤어요. 이제 끝이야. 그 말이 다시 머릿속에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이제 끝이야.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이수진이 창문 쪽을 봤어요. 봄 햇볕이 20층 유리창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강물이 햇볕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갔어요. 힘이 빠진 게 아니었습니다. 내려가도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달랐습니다.
박재호가 이수진 옆에 섰어요. 같이 창밖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어요. 봄 햇볕이 두 사람 위로 내려왔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났어요. 박지연은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변호사가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했거든요. 취하 통보가 법원에서 왔을 때 이수진은 가게에서 어묵을 끓이고 있었어요. 서류를 보고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어묵 국물을 다시 저었어요. 박민수는 그 뒤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박재호가 처리한 것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수진도 묻지 않았어요. 10층짜리 건물 관리는 이수진이 직접 시작했습니다. 임차인 계약서를 하나씩 검토했어요. 층별 임대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만기가 돌아오는 계약부터 정리했어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혼자 공부한 게 여기서 쓰였어요. 분식집은 그대로였습니다. 셔터도 그대로였어요. 새벽에 국물을 올리는 것도 그대로였습니다. 달라진 건 한 가지였어요. 카운터 구석 의자에 다시 사람이 앉기 시작했습니다. 박재호였어요. 한 달에 한 번쯤 공덕동 골목에 나타났습니다. 차를 타고 오는 날도 있었고 지하철을 타고 오는 날도 있었어요. 올 때마다 오래 있지는 않았습니다. 점심을 먹고 이준서 문제집을 한번 들여다보고 갔어요. 그게 박재호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날은 목요일 낮이었어요. 이준서가 학교를 일찍 마치고 내려와 있었습니다. 가방을 카운터에 내려놓고 문제집을 폈어요. 박재호가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준서가 문제를 풀다가 연필을 멈췄어요. 고개를 들어 박재호를 봤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어떻게 풀어요? 박재호가 몸을 기울였어요. 문제집을 들여다봤습니다. 여기서 2차식 정리하면 돼. 인수분해 안 되는데요. 그럼 근해 공식 써봐. 이준서가 다시 연필을 들었어요. 풀이가 내려갔습니다. 박재호가 지켜봤어요. 거기서 부호 틀렸어. 어디요? 여기. 이준서가 지웠습니다. 다시 썼어요. 맞아요? 맞아. 이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이수진은 카운터에서 국수를 삶으며 그 장면을 봤어요. 국수 냄비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된장 냄새가 아니었어요. 멸치 국물 냄새였습니다. 익숙한 냄새였어요. 이수진은 국수 3그릇을 담았습니다. 상에 올렸어요. 테이블로 가져갔습니다. 박재호 앞에 하나, 이준서 앞에 하나, 그리고 맞은편 자리에 하나였어요. 3그릇이었습니다. 3자리였어요. 오래전 처음으로 3그릇을 차렸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비가 오던 저녁이었어요. 어색하게 앉아서 아무 말 없이 젓가락 소리만 냈던 날이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어요. 이준서가 국수를 먹으면서 박재호한테 학교 얘기를 했습니다. 박재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이수진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국수를 들었어요. 국물을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창밖으로 골목에 햇볕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낙엽이 지는 계절도 아니고 눈이 오는 계절도 아니었어요. 그냥 맑은 날이었습니다. 이수진은 국수를 천천히 먹었어요. 맛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알 수 있었어요. 맛있었습니다. 박재호가 국물을 다 마셨어요. 이준서가 박재호 그릇을 받습니다. 할아버지, 국물 또 드실래요? 한 번만 더. 이준서가 국자를 들었어요. 박재호 그릇에 국물을 더 담아줬습니다. 박재호가 받았어요. 이수진이 그 장면을 봤습니다. 서랍 안에 메모지 2장이 있었어요. 이수진은 그걸 꺼내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밥 잘 먹었소? 고마워요. 수진아, 민준이가 부탁했어. 잘 살아.
잘 살고 있었습니다. 골목에 바람이 불었어요. 유리문이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세 사람이 밥을 먹었어요. 국수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밥 한 그릇이었습니다. 비 맞고 서 있는 사람한테 수건을 건네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자리를 내어준 것이었어요. 계산이 없었습니다. 바라는 것도 없었어요. 그냥 사람이 거기 있었고 이수진은 사람한테 밥을 드렸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밥 한 그릇이 3년 동안 혼자 버텨온 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남긴 말은 이겁니다. 진심은 계산하지 않아도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요. 이수진이 그걸 몸으로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무 말 없이 수건을 먼저 건네는 사람, 비 맞고 서 있을 때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최아의 이야기 속으로였습니다.